일단은 11월에는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코인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이게 급등락이 좀 있었고 소위 말해서 천당과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동성이 막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우리가 APEC 이후에 조정을 예상을 했고, 시점은 11월 말 12월 초는 증시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일단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부분과 함께 AI 거품론이 좀 거쳤다. 12월 금리 인하로는 사실 금리 동결론 자체가 해석을 좀 제가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예. 전체적인 그 연준 의사록을 앞뒤를 다 붙여서 읽어보면 오히려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연준이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 1분기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아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고 AI 거품론은 일단 구글에 의해서 많이 거쳐졌죠. 구글이 제미나이스 TPU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AI 확장론에 다시 불을 지폈고 이 두 가지가 미국 증시를 훈풍. 근데 참 공교롭게 결국 하락은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꼭 곱씹 만기 하락을 했고 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V자형 반등.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말씀을 조심스럽게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예. 항상 이런 거 일치한다 그러죠. 좀 일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음모론 결국은 같은 거였잖아요. 사실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콜프 레티오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옵션이 많이 연계되었다는 게 조정이 좀 보였고 이후에 이제 상승은 예상한 대로 11월 말 들어왔고 오히려 이제 12월 달 연휴가 그 미국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아마 직후에 단기간 급등이기 때문에 살짝 뭐 기간 조정이나 일부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12월 달 넘어가면 또 큐티가 종료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걱정이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시 연말을 향해서 랠리를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었다. 그리고 유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척도 중에 하나인 코인 시장을 보면 다른 코인을 다 제외하고 비트코인을 보면 바닥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상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과정이라서 만약에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코인 지금 보셔도 뭐 9만 불이 깨지니 많으니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랬었는데 지금 V자 반등이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원데이로 보시면은 조금 쭉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8만 불 깨지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9만 불 때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자리는 뭐 9만 2천 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살짝 V자가 나왔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 자리가. 네, 그 예. 자리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코인이 이전에는 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나고 그 항상 모멘텀이 좀 강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바닥을 그렇죠.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트코인 계열보다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바닥을 잡아간다는 데서 좀 신뢰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전에는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버텨주고 알트코인이 막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다 알트코인인 거잖아요. 이더리움부터. 근데 제일 큰 게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것들이 있고.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니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상황들이 유동성이 좀 이제 기대감이 그나마 그래서 조금은 이제 고비는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미국의 지표가 지금 그러니까 옛날 거긴 해요. 9월 달께 지금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조금 애매하거든요. 고용 시장을 봐도 고용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고 소매 판매는 안 좋은데 PPI는 괜찮고 PPI 안에서 PCE 지표에 나오는 것들은 또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침체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뢰성이 떨어지죠. 제가 볼 예. 때 시기적인 적절성도 좀 떨어지고 신뢰성도 이번에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물론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지만 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근데 지금 민간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실업률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4.4, 6, 이제 4.8까지도 예상치가 나오면서 그러면 4.8 정도 간다면 이게 골디락스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예. 그러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발표된 지표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표상에 지금 셧다운 이후에 신뢰성도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동행성 지표, 그러니까 선행성 지표는 항상 나쁘게 예상을 하고 음. 근데 막상 동행성 지표가 딱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성 지표는 예를 들면 뭐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우리가 미리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는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보는데 막상 딱 동행성 지표 딱 나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음. 아마 이게 우리가 투자 심리가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좀
지수와 상관없이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한데, 근데 막상 동행지표 예를 들면 뭐 신규 수준 총권 이런 게 딱 나오면 막상 생각보다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인데 어쨌든 팩트에 기반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 예상했던 것만큼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최근에 이제 발언을 좀 이어가지만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발언들이 이어지고, 다만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 잠깐 여쭤보고 시장으로 들어갈 텐데, 반도체가 오늘은 다 내려가는데 이게 며칠 전부터 조금 특이한 상황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리고 구글이 강세를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뭐 이제 에이직부터 해갖고 파운드리 기대감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했고 최근에 수급도 조금 다르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TPU, GPU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팩트를 보면 네.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들이 뭐 12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12조 매도라고 하면 그 폭탄을 맞고 있다라고 할 그쵸. 정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있고 워낙 단기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해석의 차이도 좀 있는데, 실제로 구글의 TPU의 HBM은 하이닉스가 공급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잘 오해를 안 돼. 그러니까 왜 오해를 하냐면 그 구글의 TPU가 브로드컴하고 같이 이제 어쨌든 커스터마이즈 맞춤형 반도체니까 브로드컴에서 같이 이제 협약을 코어를 해서 하는데, 예. 브로드컴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HBM3를 공급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글의 삼성의 HBM이 아닌가라고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구글에는 TPU에는 SK 하이닉스 그 HBM3E가 공급되거든요. 12단이에요, 8단이요? 8단. 8단. 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SK 하이닉스는 TPU든 GPU든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다 SK 하이닉스 물량이거든요. 오히려 고객치가 늘어나서 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죠. 팩트로 본다면. 그게 맞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매물 폭탄을 맞으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저는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TPU 시장이 커진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동맹에 반해서 지금은 구글, 브로드컴, 뭐 AMD,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동맹을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그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보면 팩트에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구글의 TPU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TSMC와 SK 하이닉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혜는 오히려 TSMC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다만 SK 하이닉스와 TSMC가 엔비디아 물량,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의 이제 신제품 물량까지 같이 소화를 해야 되니까 여력이 없죠, 생산량이. 그래서 엔비디아 그 TSMC 공장이 전부 풀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 심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이 TSMC에서 소화 못하는 물량에 대한 기대 심리잖아요. 그건 좀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뭐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가 안 맞죠.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전부 SK 하이닉스 거고, 하이닉스가 공장을 못 돌리는 풀 상태가 되면 일부 삼성전자 물량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하이닉스가 공장을 못 돌릴 정도로 풀로 간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단기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 해석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나쁘게 이 TPU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TPU가 GPU에 비해서 HBM 수요량이 적냐라고 해서 저도 이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TPU에도 동일하게 HBM이 6개에서 8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TPU로 간다고 해서 오히려 뭐 HBM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독점적인 납품처가 있고 독점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원오브댐이 아니라 온리 원일 때는 가격 협상력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익 마진이 크게 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왜냐면 8단이라고 했으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8단은 삼성전자도 이제 충분히 퀄 테스트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알려지니까 얼마든지 싸게 치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부담이 당연히 이거는 뭐 시장 논리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더 오늘 좀 밀린다 하더라도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9월달 10월달 넘어올 때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가 이제 HBM4에 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까지 생산을 하니까 하이닉스의 독점력이 무너지고 가격 결정권은 엔비디아가 지고 이제 경쟁체가 많으니까 가격을 낮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HBM4에서 SK 하이닉스가 50% 가격을 70% 처음에 인상해 달라고 했다가 합의해서 50%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인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그 삼성전자에서 HBM4 이제 시제품 샘플링하고 지금 나오잖아요. HBM4 가격을 삼성전자 어제 이틀 전에 공표했죠. 뭐라고 했냐면 하이닉스와 동일한 가격.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을 먹고 진짜 으쌰으쌰 하면서 HBM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뭔가 좀 호의적인 걸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는 그냥 하이닉스랑 동일하게 받을게 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칩을 생산하는 곳이 더 늘어나고 이 3사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 3사에서 대놓고 가격을 다 인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젠수장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SNS에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은 게 좀 급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때 급해 보였어요. 급해 보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부터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갑으로 올라서겠구나라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4에서 하이닉스와 동일한 가격 제시를 했다는 걸 보고 젠수랑 마음대로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런 거하고 다 떠나가지고 심리적이랑 수급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움직임 그냥 SK 하이닉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좀 있죠 그런 것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든 이성적인 것보다 또 그 심리적인 부분 좀 어쨌든 단기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어쨌든 지금 지난주에 보면 엔비디아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고 TSMC, SK 하이닉스 둘 다 그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사실 TSMC도 조정을 좀 받았고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 10월달 매출액 기대치보다 좀 적었다라는 부분도 적었다죠.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 라인 동맹 라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데 사실 TPU도 지금 전량 다 TSMC가 생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전혀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지. 그리고 TSMC가 여력이 안 되면 삼성전자에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지. TPU는 엄연하게 SK 하이닉스와 TSMC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안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이 맞나라고 내 생각을 자꾸 이제 끼워 맞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런 정리들을 각자 해주시면 좋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영향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반도체도 TPU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이게 좀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소부장으로. 조금 요거는 네. 조금 그 단계의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그 변수가 구글이 TPU 자체를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메타나 뭐 이런 데다 아마존이나 이런 데 하겠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메타도 일부 GPU에서 일부를 TPU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판매를 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구글적으로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판매를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분명한 거는 그 엔비디아가 지금 블랙에서 블랙에 울트라 넘어가면 사실 TPU와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경쟁 상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조금 더 싸게 딥러닝하는 과정에서는 TPU를 좀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구글이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진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완전 그 중저가 시장에서 센세이션 일으키면서 많이 팔렸다라고 하면 사실 관련돼 있는 소부장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판매는 사실 살짝 바람이 불었다가 역시 GPU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TPU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챗GPT 같은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싼 칩을 사서 여러 활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 한계점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쓰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대충 봤는데 특히 이제 발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 너무 현저하게 좋으니까 효율성이 이걸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픽 쪽은 근데 또 딸리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시장 얘기를 하고 좀 반도체 얘기를 할게요. 예. 오늘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 강합니다. 올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코스피가 1.5%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3.6% 올라가고 코스닥 150이 4.3%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12월에 리밸런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펀더멘탈 기반의 주식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이 가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은 급등하고 한쪽은 급락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것을 네. 감안을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만 움직였거든요. 예. 우리 내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의 영향이죠. 수급의 영향. 이거는 사실 뭐 펀더멘탈이나 글로벌한 매크로적인 영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급의 영향이고 오늘 코스닥 관련돼 있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기반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조금 더 거기서 들어가서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8천억 정도로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천억 가까이 사고 있으니까 수급이 이제 극명하게 대비집이 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정말 그 펀더멘탈 기반에서 좋게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올라갈 때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비된다는 것은 한쪽을 팔고 한쪽을 샀다라는 것은 뭐 좋게 해석하면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접근할 수 있는 펀드는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펀드들은 코스닥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일부는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코스닥엔 대부분 외국인들의 롱숏 포지션에 코스피에 매수가 들려 있고 코스닥에 매도가 많았는데 요거를 코스닥이 급등을 하니까 공유도 물량을 분명히 환매를 했을 거고 그걸 환매를 하면 당연히 같이 물려 있는 코스피 쪽에 롱을 포지션을 같이 청산을 해줘야 되니까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우리가 HTS 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 물량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은 차지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시세의 연속성은 사실 오늘 미국 증시도 안 열렸고 우리가 정책이 나왔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넘어가서 이런 그 수급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냐 여부를 일단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 자금을 코스피 쪽에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공매도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생기는 게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코스닥은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이 경우에도 사실은 건전한 건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이 경우하고 반대의 경우는 왜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세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장에 의해서 강세장으로 들어왔을 때 순환매 개념이 돌 때는 그때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이나 미국 치면 러셀 2000이 강할 수 있는 시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사이클에 맞게 지금 들어오는 지금 현재 금융 사이클에 맞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정상적으로 강세에 가는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가 끝나야 됩니다. 음, 금리 인하가 종료가 되고 금리 동결 시기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활랑으로 들어가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요 시점 정도 들어갔을 때 요 살짝 고개 되는 그 시점부터 코스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잡아도 내년 원래 그냥 우리가 금융 사이클로 본다면 내년 한 1분기 중반 이후 아니면 1분기 지나서 코스닥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정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1월 달에 지금 발생해 버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연 롱텀하게 봐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는 상당히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사이클상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코스피 쪽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를 살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적고 그거는 정말로 코스닥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뭐 코스닥 150 안에서 대형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거의 뭐 80% 이상이잖아요. 음. 그 전체 시총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펀드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펀드가 70% 비중을 매수를 했다. 한 80%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 20%를 코스닥 소부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 대부분의 물량은 코스피로 들어오고
거기에 딸려 있는 일부 이제 소부장 관련된 물량은 뭐 10% 20%도 좀 많을 것 같고 그 정도 들어오는 정도 경향인데 지금처럼 완전히 역전돼서 들어온다. 예. 이렇게는 정상적으로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수급은 정상적이진 않다. 올라와서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반드시 다음 주에 좀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스닥이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어땠어요? 사실 과거에 코스닥 관련되어서 나왔던 정책이 성공했던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우리가 자금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시장의 사이즈 문제도 있겠지만 펀더멘탈이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코스닥에 많은 돈을 밀어 넣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코스닥에 수급적으로만 많이 밀어 넣으면 과거에도 부작용이 상당히 나왔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초반에 반짝 사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거의 대거 차익 실현하는 계기로 삼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걸 잘 운영을 하면 좋은 거고 잘 운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개인들이나 지금 오늘 이제 국민연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150조 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해서 여기서 상당수를 코스닥에 투입하겠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이제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총알바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 세밀하게 잘 진행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쪽은 물려도 좀 나중에 기다리면 되는 경우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있겠지만 코스닥 쪽은 중소형주는 솔직히 좀 물리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물려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코스피에서 좀 물려도 사실 뭐 국민연금은 1년, 2년, 뭐 3년, 4년 보유할 수 있잖아요. 예. 보유하다가 다음 그 상승 사이클 때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기관의 물량을 대량으로 개인들이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뭐 나중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오거나 혹은 물려서 매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오죠. 그래서 상당히 코스닥의 진입 자체를 기관이나 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좀 제한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대치는 저도 괜찮고 뭐 제도적인 보완도 괜찮고 다 좋지만 만약에 이거를 펀더멘탈이나 제도적인 부분 개선에 앞서지 않고 너무 수급적으로 좀 단기간에 밀어붙이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이제 짚어봤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바이오 강세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가는 쪽은 또 바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슈가 있었고 오늘 정책적인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같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 펩트론이 지금 거의 밀어 올리고 있고 로봇주도 뭐 지금 가고 있는데 바이오의 강세장은 예상한 대로 연말까지나 뭐 연초까지 조금 더 바람이 시원하게 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바이오하고 자동차 얘기를 상당히 많이 9월 달부터 드렸는데 둘 다 이제 그 에이펙 이후에 그 잘 나가는 쪽 대비를 해서 바닥을 잡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이게 사실 장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제 일단 한번 시세를 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통은 단기간에 시세를 본출할 때는 한번 끊어가야 되고 이후에 대응은 저점은 잡혀 있는데 고점을 높여가는 시기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인 종목에 대한 그 접근은 장기적으로 분할 접근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과 아니면 초반에 공매도가 한매 들어올 때 반짝 급등할 때 같이 수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확실히 나눠서 가셔야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들어가시면 급등할 때 추격했다가 장기적으로 행보하는 구간에서 좀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와 그 제약바이오의 그 미국 증시에서 특징을 보면 지금 미국도 자동차는 GM이나 포도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일라이 릴리나 이런 쪽은 신고가를 갱신하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는 사실 미국의 대다수가 좋은데 미국에서 제약바이오는 특정 회사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 이쪽은 대다수가 좋고 이쪽은 비만이나 항암제 관련되어 있는 신약 모멘텀 있는 쪽에 국한돼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인하에서 오늘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를 좀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하를 지금 하겠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형 제약사들 보면 전년 영업이익에 뭐 30%, 50%씩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사실 주가 흐름이 좋기는 어렵거든요. 영업이익이 50%가 날아간다. 절반이 날아간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분명히 펀드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비만 쪽에 일라일릴리나 항암제 쪽에 관련돼 있는 뭐 암제나 이런 국한된 회사에서 일단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항암제나 비만처럼 신약에 의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쪽만 국한해서 일단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일단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보시고 나머지 전체 대형 제약사나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형성되고 지금 나오는지를 일단 그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그때까지는 잠재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약가 인하를 그 예상해서 예. 그 글로벌하게 가장 낮은 약가의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약 출시해서 가격이 나와버리면 그 기준을 또 해가지고 낮춰야 되니까. 두드려 맞췄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출시를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그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 제품들이 약가 인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그 약가가 100원인데 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지금 카피 제품이 100원일 때 뭐 50원, 40원 이렇게 하면 오리지널 제품이 50원 떨어지면 카피 약은 30원까지 뭐 그렇죠. 더 떨어져야 돼. 그러면 약가 인하가 도미노 현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니면 나는 비만이나 항암제 쪽에서 좀 빨리 치고 빠지겠다는 전략 확실하게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분할로라도 매도를 좀 해놓고 챙겨놓는 방향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초반 급등할 때 조금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나는 좀 느긋하게 바닥론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닥론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달에 바닥 잡고 6개월 지나 상승했잖아요. 예.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11월 달에 얘기했지만 안 올라가요.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예, 6개월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해서 저점을 깨진 않아요. 바닥은 맞아요. 근데 딱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런 위치입니다. 바닥은 맞는데 올라가는 것은 특정 종목이 지랄 몇 일부만. 개고 나머지는 바닥을 깨진 않겠지만 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담이긴 한데 그때 욕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먹었죠. 네.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억울하거든요. 원래는 이 관세 영향만 갔어야 아니면 되잖아요. 무조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히 막판에 저도 정부에서 나올 때 그 옛날에는 제약이 화학 쪽이었거든요. 화학 쪽 제가 NR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제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깊이 많이 봐서 뭐 50년대, 60년대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나왔던 팬데믹 그 사이까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다 팬데믹 끝나고 대형 제약사 분해서 안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팬데믹 끝나면 무조건 한 1, 2년은 주도주가 제약주거든요. 이번에는 관세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정권과의 어떤 그런 부분 밀고 당기고 때문에 많았죠, 억울하게 그거. 못 갔죠. 예. 사실은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맞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 그 신약 출시가 전부 다 금지당하고 안 나오기 때문에 팬데믹 직후에 신약이 보물처럼 터지면서 대형 제약사들이 시장을 거의 주도했거든요. 지금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억울할 수가 있다. 근데 대신 이제 잘 챙길 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특정으로 좀 힘이 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좀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이런 쪽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쪽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전력전선이나 이런 쪽들도 많이 빠졌어요. 조방원도 요즘에 못 가고 있고. 어때요, 이쪽은? 이제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시기가 왔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 AI 모멘텀을 받는 쪽에서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먹는 게 전력 설비 쪽, 전력 쪽이었고 거기 파생되는 게 전선도 좀 마찬가지였고 다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달이 건널 때 보면은 조정을 받을 때 강도가 더 세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선 쪽이나 이쪽은 조정이 좀 셌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전력 설비 쪽은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의 전력 설비 주도주들이 먼저 선조정을 받았거든요. 반도체보다. 9월 달부터 바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뭐 G 버노바나 콘스텔레이션이나 미국의 전력 설비 쪽을 그 주도하는 쪽이 거의 지금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사실 주가가 단기간 너무 많이 급등을 했지만 전력 설비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도 저는 사이클이 더 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력 설비 쪽이 우리도 현대일렉트릭이나 이 출발을 했을 때 사실 반도체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모든 이쪽에 모멘텀이 ESS 이쪽에 모멘텀을 받아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이걸 반도체 데이터 센터 AM 모멘텀이 다시 크게 키웠고 여기에 이제 미국은 인프라 개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할까 했을 때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게 이제 또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대통령 했는데 진짜 그걸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해서 관세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겠다. 라고 했고 그러면 전력 설비는 그 중에 인프라 개선에서 일본의 전력 설비 개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항상 미국 뉴스 보면 LA 지역에 산불이나 뭐 이런 큰 불 나오잖아요. 거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가 원인이 80%, 90%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대한 개선이 나온다면 전력 설비는 계속해서 호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잠시 쉬어갈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초과하면서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방산주는 제목이 그렇게 잡힌 기사를 봤어요. 호재만발인데 주가는 왜? 그런데 이게 선반영인가요, 좀? 선반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방산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물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우리가 보는 그냥 어떤 재무제표상의 지표를 보면 PR이나 PBR 단순하게 보면 사실 방산주는 유일하게 우리가 미국보다 PR이 높거든요. 롯데드 마틴보다 우리나라 방산주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공행진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훨씬 쌉니다. 비교가 안 되겠어요. 1, 2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방산주는 우리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항상 잠재된 그게 있죠. 뭐냐면 이 방산주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는데 사실 지금 중동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휴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합의를 했고 그 수정안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단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그러니까 휴전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어떻게 될까? 아마 제 생각에 그날 엄청나게 급락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수요가 예전처럼 덥석덥석 못 살 거야. 혹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 이게 나오는 날 방산주들은 크게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또 수급적으로 좀 꼬이는 거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 전쟁에 대한 부분에서 방위비에 대한 증액이 자주 국방 얘기 나오잖아요. 2% 3% 계속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안 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국방비 뭐 2% 3% 증액해야 된다 뭐 한다 하지만 막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죠.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시기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금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나쁜 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럼요. 절대 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건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 플러스 알파로 지금 재료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또 방산주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하고 바이오가 가니까 12월에는 계속해서 로봇하고 바이오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12월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아요? 로봇이나 바이오는 지난번에 이제 로봇은 저희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 모멘텀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 근데 시세가 아주 롱텀하게 이어질 거냐 보면 또 그러기도 어렵다. 로봇이 실적이 따라오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로봇의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 실적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하게 볼 때는 주가 흐름이 강하지만 또 사그라들 때는 또 금방 사그라들고 대신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반복해서 나와서 대응은 할 수 있지만 롱텀하게 보유해서 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섹터는 모멘텀에 의한 투자로 단기 투자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2월로 접어들면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휴장인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휴장 끝나고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지난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V자형 반등을 만들어 놓고 끝났거든요. V자형 반등을 만들어놨는데 기술주들이 구글을 필두로 해서 거기서 가장 기술주들이 거의 V자형 반등을 유지했죠. 그러면 다음 주에 넘어가면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2월 금리 인하론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예. 12월 초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럼 기술주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은 소비 시즌에 들어가니까 경기 소비재들이 조금 반짝 움직일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마감하기 직전에 보면 뭐 월마트나
특히 그동안 굉장히 급락했던 홈디포 같은 유통업체들도 불이익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비중은 조금씩 늘려갈 필요는 있겠죠. 단기적 투자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나 뭐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보이는 이런 쪽은 저는 모멘텀 투자로 일단은 치고 빠지는 전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책이 나왔을 때 롱텀하게 보유해서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끊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 그러면 조금 그래도 11월보다 나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은 미국 증시가 선조정을 좀 겪었고 크게 봐도 매크로 시장 환경에서 악재를 줄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뭐 이로 거론되시는 분들 몇몇을 보면 해시 뭐 이런 사람들 거의 그분이 되면 저는 내년 1분기도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누구 약간 대놓고 했잖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의장이면 나 금리 인하 했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12월 인하에 원래는 파월 의장 사이트에는 내년 1분기는 할까 말까 이런 정도였는데 거의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4월달 딥시크 7월달 AR 버블론 11월달 AR 버블론 중간중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건데 거기에 조정에 대한 컨트롤을 좀 하시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이어진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아지죠. 음. 지수가 올라서 난이도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금융 사이클이 우리하고 관련 없어 보지만 그게 결국은 구간을 만들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나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코스닥이 한번 세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내년 이제 빠르면 한 2월달, 3월달, 1분기 중반 후반 정도 되면 굉장히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닥 장세가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금리나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땡겨주면 개인들한테 더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때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